다음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글쎄요. 부부싸움 중에 또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50대 여자가 피살이 됐는데 네. 집에서 피살이 됐어요. 남편한테. 네, 근데 이제 그 가해자가 남편이고 예. 그 시간은 새벽 2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처참하게 그 살해하고 있는 과정을 그 둘째 딸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경찰에 신고를 갖다가 했고 예. 경찰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그 남편을 검거를 갖다가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재영 프로님, 근데 이 집에서 이런 조짐이 전에도 두어 차례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2건이나 입건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큰딸이 한번 신고를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의 뭐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폭행을 가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부인, 그러니까 엄마죠. 그 부인 측에서 이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딸을 설득을 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가지고 결국 상담 위탁 처분으로 가볍게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부인을 폭행했다고 해서 입건이 됐었는데 부인도 때린 적이 있군요. 그때도 처벌 불원 의사로 이제 이 가볍게 처분이 됐고 그러니까 부인도 때린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입건이 될 정도면 그 전에 엄청난 그 역사가 누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분들이 하는 말도 평소에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여러 가지 조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쨌든 그 누적된 어떤 그 이 가정 폭력이라든가 뭐 이 가해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아버지 남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그리고 이 2번이나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의 감시체계에서 빠졌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반의사 불법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부인분들 같은 경우 맞고도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참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헤어지거나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도 이런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밖에서 알지 못하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이런 폭력이나 폭력, 특히 가정 폭력은 헤어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모르는 사이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자기가 예를 들면 아이를 폭행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는 부모를 떠나는 순간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도 애초에 관리 대상 살해한 사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예촉 관리 대상에 등록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이상, 그러니까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으로 등록을 하는 기준이 3년 안에 2번 이상 입건한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력이 입건한 전력은 없었다는 거죠. 신고가 있었지만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 혼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가정폭력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좀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잡혔을 때 이 남편이 환청에 들린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혹시 이것이 재판받을 때 또 심신미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있죠. 충분히 있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환청을 들어서 어떤 뭐 귀신이 쉽게 말하면 아내를 죽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치매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감옥보다도 오히려 정신질환 치료를 갖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내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형법적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사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신미약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판사는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그 수사기관에서 의료인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김성수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느냐, 피의자 진술 조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또 그러나 문답 내용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이제 치료감호소에 보내가지고 4주 동안 면밀하게 정신과 전문의들이 면담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면담하고 진료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의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심신미약, 정신질환에 대한 의견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법률적인 평가를 또 거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 이런 어떤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뭐 심신미약 많이 주장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인정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